내 이름은 미나미 미유키, 29살의 회사원이다. 오늘 내가 할 이야기는 어릴 적 친구와 삼각관계로 얽히고 설켰던 악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마고우라고 하면 가족처럼 가깝고 마음으로 이어진 둘도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내 경우에 한해서는 그와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물론 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다. 가정 형편은 그다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주 어려운 편도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후 향후 내 인생에서 오랫동안 악연의 운명의 상대가 될 마토바 이쿠미를 만나고 말았다. 헐, 이쿠미, 너 지금 입은 옷 그거 유명 브랜드지? 나 이 브랜드 좋아해서 집에 몇 벌 더 있어. 좋겠다. 우리 집은 절대권도 못 끌 거야. 아참, 나 이번 여름방학 때 하와이 갈 거다. 헐, 하와이? 난 거기 텔레비전에서만 봤어. 이쿠미는 쉽게 말해서 금수저 집안의 귀한 딸이었고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여자애가 그깟 자랑 좀 하는 게 뭐 대수냐고 여길 수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어린아이였다고는 해도 본성은 여자. 드라마 속 공주님의 실사판 같은 이쿠미는 한없이 부러운 동경의 대상이었다. 거기까지였다면 무슨 큰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미유키, 너 지금 입은 스웨터는 어디 브랜드야? 이거 우리 엄마가 짜준 옷인데? 어머, 핸드메이드? 옷 살 돈이 없었나봐. 어쩐지 촌스럽더라. 너 내가 나 안 입는 옷 하나 줄까? 필요 이상으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은연중에 나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습성이 있었다. 다른 애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유독 나한테만 그랬다. 그렇다고 나를 미워했다기보다는 그저 가난한 집 애들을 무시하고 깔봤던 것 같다. 솔직히 이쿠미와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여자애들은 그룹을 만들어서 놀기 마련이고 나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쿠미와 같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쿠미 그룹에 자연스럽게 합류되어서 같이 다녔던 것이다. 또 학군이 같다 보니 중학교도 이쿠미와 같은 학교를 배정받았고 계속 친구 사이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쿠미는 전혀 변한 게 없었고 여전히 내 약점을 찾아내서 비웃는데 고수였다. 야, 너 교복이 왜 그렇게 낡았어? 우리 이제 겨우 1학년인데 말이 돼? 이거 동네 언니 거 물려받았어. 어머, 말이 좋아 물려받은 거지. 그거 재활용 쓰레기네. 말도 안 돼. 이제 사복 입을 일이 없으니 그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번엔 눈썰미도 좋은 이쿠미는 물려받은 교복을 귀신같이 눈치채고 지적질에 확인 사살을 냈다. 또 수학여행을 갔을 때는 자기 집이 부자인 걸 자랑하느라 애들한테 한턱 쏘면서 과시욕을 불태웠고 선생님들 모르게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수학여행인지 돈자랑인지 모를 정도로 눈꼴시게 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쿠미는 비싼 사립학교에 들어갔고 나는 평범한 공립고교에 들어가면서 갈라지게 됐다. 드디어 초딩 중딩이란 길고 길었던 악연이 끝이 난 것이다. 나는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기분이 후련했다. 이쿠미 없이 보낸 고교 생활은 하루하루가 알차고 보람되고 학교 생활이 원래 이렇게 즐거운 거였나 싶을 정도로 신천지를 맛보는 기분이었다. 꿈같은 고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했을 때 어머, 이게 누구야? 미유키? 너무 오랜만이다. 너 아직도 니네 엄마가 선수 짠 털 스웨터 입고 다니니? 맙소사, 우연히 들어가게 된 동아리에서 그녀와 떡하니 재회를 하게 된 것이다. 내가 들어간 대학은 국내에서 한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 대학이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학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다. 이쿠미의 성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집안 재력이라면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었을 거다. 이쿠미는 동아리에서 남학생들의 관심을 독점했다. 얼굴만 청순 미인형의 럭셔리한 분위기, 또 애교도 만점이라 남자애들의 관심을 끄는 능력도 탁월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녀의 인기는 아이돌 못지 않았다. 다만 여자애들이 싫어하는 타입의 성격인지라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나쁜 의미로 항상 주목받는 대상이었다. 이쿠미 본인은 여자애들이 뭐라고 하는 건 신경도 쓰지 않았고 남자애들 사이에서 공주 취급받으며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았다.
금수저에 덤으로 예쁜 외모까지 타고나서 남자애들한테 인기도 좋고 누가 너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냐 있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긴 곤란했지만 그건 별개니까. 반면 나는 간혹 예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내 약점은 어릴 때부터 감정이 그다지 풍부한 편이 못 돼서 신경 쓰지 않으면 표정이 차갑게 무표정으로 변하고 말주변도 없고 눈빛이 워낙 날카롭다 보니 언뜻 보면 화난 사람처럼 보이는 탓에 남자애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걸 나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애들한테는 털털하고 편한 성격이 친구로서 호감이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덕분에 절친, 찐친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주 많았다. 결론적으로 이쿠미와 나는 정반대 타입, 이성에게 어필 안 되고 동성에게 완전 어필되는 타입, 그게 바로 나였다. 있잖아, 내가 특정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너 슈이치 선배랑 사귄다는 거 진짜야? 사실이야. 대박인데? 우리 동아리에서 제일 잘생기고 우리 학교 얼짱 인기 투표에서도 상위권 아니었나? 잘도 알고 있네. 현타오네. 네가 어떻게 그런 선배를 꼬셨냐? 나 같은 애도 그 선배랑 별로 말도 못 해봤는데 다른 학교에 엄청 예쁜 여친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너 못 들어봤어? 나 특별히 뭐 한 거 없어. 야, 뻥치지 마. 어떻게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남자를 네가 꼬셔?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선배가 먼저 고백해서 나도 많이 놀랐는데 나도 대학생을 좀 더 즐겁게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케이 한 거야. 아, 그랬구나. 슈이치 선배라. 그 선배 진짜 멋있는데 그런 남자의 여친이라 생각만 해도 기분 좋겠다. 미리 경고해두는데 내가 그 남자의 여친이란 거 잊지 마라. 누가 뭐래? 그 무렵 내게도 남친이 생겼다. 내 인생 최초의 남친이. 그 사람은 동아리 선배였고 이쿠미 말대로 누가 봐도 완벽한 훈남이었다. 믿기진 않지만 그런 사람이 먼저 고백을 했고 핑크빛 사랑이 시작됐다. 나도 꿈 많은 대학생이었다. 이 사람처럼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왕자님을 동경해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당연히 멋진 남친과 함께여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근데 선배는 내 어떤 면이 좋아서 고백을 했어요? 왜냐면 너는 겉과 속이 똑같은 애라서. 그게 좋아서.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내가 인기가 좀 있잖아. 설치는 애들보다는 너처럼 차분하고 자기 중심이 있는 여자가 좋아. 선배의 대답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설레고 기뻤다. 나도 나름대로 선배한테 최선을 다했고 선배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 하지만 슈이치 선배, 나 이번 과제물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건 이렇게 하면 아마 될 거야. 어머, 선배는 어쩜 그렇게 똑똑해요? 난 스마트한 사람만 보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쿠미처럼 대놓고 아양을 떠는 행위는 노력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나하고 선배가 사귄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이쿠미는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선배한테 교태를 부렸다. 미안, 나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너는 나하고 같이 있어도 별로 즐거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뭐 별 상관없지? 사귄 지 몇 달이 지나서 보기 좋게 차였다. 나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을 자꾸 엉엉 울고 싶었지만 결국 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했다. 네, 알았어요. 지금까지 즐거웠어요. 담담하게 뻔한 멘트를 날리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좋아하는 사람이란 예상대로 이쿠미였고 나하고 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쿠미와 공식 커플로 대놓고 캠퍼스를 활보하고 다녔다. 소문에 의하면 나하고 사귀면서 양다리를 걸치다 완전히 이쿠미로 편승연애를 한 거였다. 말하자면 이쿠미한테 완벽하게 뺏긴 거였다. 상대가 이쿠미여서 더 분하고 기분이 상했지만 이번 일로 몇 가지 배운 것이 있었다. 남자들은 그런 여자한테 약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연애 체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무엇보다 이쿠미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흐트러지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였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쿠미를 내 인생에서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 그 첫 번째로 동아리를 탈퇴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는 이쿠미와 한 공간에서 부딪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29살이 된 지금 나는 대학 졸업 후 일반 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3년 전에 벤처기업으로 재취업을 했다. 아직 시작 단계인 회사이고 오피스도 좁았지만
나름 성장 중이고 이익도 늘어나고 있었다. 초창기 설립 멤버인 나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치프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 사장인 무라마츠 에이타 씨가 아침 조회 시간에 깜짝 놀랄 공지를 했다. 자, 경력 사원으로 우리 회사에 새 식구가 된 분입니다. 마토바 이쿠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맙소사, 이쿠미가 신입사원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이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질인가. 충격이 너무 커서 하마터면 정신줄을 놓고 쓰러질 뻔했다. 어머, 너 미유키 아니니? 두 사람 아는 사이야? 네, 뭐... 이쿠미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몽땅 다 잊어버린 건지 날 보고도 조금도 껄끄러워하지 않았다. 해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백치미인 건지 아님 일부러 계산하고 저러는 건지 통 알 수가 없었다. 일단 옛날 감정을 다시 끌어내는 것도 소인배 같은 짓이고 해서 되도록 감정을 배제하고 회사 동료로서만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쿠미가 부서 배치를 받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야,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말이야. 어째 대자비 같다? 옛날에도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나? 그건 됐고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뭘? 너하고 무라마츠 사장님이 손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거 주말 오후쯤이었지 아마?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둘이 그런 관계? 그런 관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너 은근 하이스펙 킬러다. 우연히 그렇게 됐어. 무라마츠 사장님 젊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사업 수완도 있고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쿠미가 신입사원으로 온 순간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감했었다. 나는 동료이자 사장인 무라마츠 에이타와 연인 사이였다. 그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니까 이미 3년도 더 된 사이였다. 하지만 사내에는 비공개로 해둔 상태였다. 그렇다고 알려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말이다. 사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된 비밀이나 마찬가지였고 이쿠미가 회사에 소문낼 게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다. 걱정이라면 사장님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여길 이렇게 해서. 어머나, 사장님 진짜 유능하시다. 난 유능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라. 헐, 어쩜 이리도 선명한 대자비가 대학 때 써먹던 수법을 본인이 본인을 카피하고 있네. 어쩜 1도 발전이 없냐.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에이타는 대학 때 선배와는 다른 사람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유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쿠미는 일부러 나 보란 듯이 에이타에게 노골적으로 들이댔고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건 꽤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었다. 그래도 무시하면서 일을 했고 그렇게 다시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거래처하고 미팅은 끝났어? 방금 전에 끝났어. 그랬구나. 나도 지금 일 끝났는데 만나서 저녁 먹을까? 요즘 통 회사 밖에서 못 봤잖아. 그러네. 내가 요즘 너무 바빴어. 미안. 바빠서 그런 건데 뭐. 오늘 저녁 어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말 미안. 무슨 다른 약속 있어? 그렇게 됐어. 근데 나도 보고 싶다. 다른 약속 취소할까? 아니야, 중요한 약속일 텐데. 내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일이 먼저지. 우린 다음에 보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연락할게. 남친하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후 사무실을 나와서 역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머, 농담도 잘하시네요. 내가 하는 농담 듣고 웃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반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자 이쿠미와 에이타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에이타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설마 에이타 너마저.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충동적으로 레스토랑에 따라 들어갔다. 다행히 레스토랑은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옆에 앉은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옆 테이블에서 하는 대화 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사장님이 먼저 저녁 사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상황. 에이타가 이쿠미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 배신당한 이 기분 어쩔. 이쿠미는 한껏 부풀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미모에 안 넘어올 사람 없지 하는 자신감으로 넘쳐나 있었다. 이 분위기라면 나는 또 당하게 되고 말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당장 일어나서 깽판을 치고 싶은 마음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에이타의 말을 듣고 내 안에 급 올라오고 있던 살기는 봄날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이쿠미 씨도 나하고 미유키가 연인 사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네. 조만간 미유키한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인데 조언을 좀 구할까 하고. 네. 이쿠미는 순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대답했다. 나는 넋이 나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두 사람 초딩 때부터 친구라면서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린애들끼리 백마탄 왕자님 상상하면서 꿈에 그리는 프로포즈 같은 거 얘기했다거나, 유치하긴 해도 의외로 어른이 돼서도 그런 꿈은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미유키는 어떤 상상을 했을까 궁금해서. 그렇지. 우리가 초딩 때부터 아주 오래된 친구인 건 분명하긴 한데 에이타가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안타까운 사실. 타깃 실패. 역시 에이타 귀여운 구석이 있어. 한편 자기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질문을 받고 한 방 먹은 충격으로 잠시 머리가 띵했던 이쿠미는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 작전을 변경한 듯했다. 사장님 정말 자상하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걱정이 돼서요. 뭐가? 미유키는 언뜻 보면 예쁘긴 한데 눈초리도 너무 매섭고 성격도 너무 고집스럽지 않아요? 결혼해도 집안 살림 같은 건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녀의 새 작전은 네거티브 전술로 에이타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것 같았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싶을까? 하지만 에이타의 반응은 그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진지하게 미유키와 장래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따끔하게 이쿠미에게 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남자에게 귀엽다, 예쁘다 소리만 들어온 이쿠미로서는 에이타처럼 단호하고 절제된 행동은 낯설고 어려웠는지 조잘거리던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다. 이쿠미와 상관없이 에이타는 약간 업이 돼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말이야, 그 눈빛이 진짜 카리스마 있지 않아? 네? 내가 썰렁한 농담했을 때 이런 얼빠진 인간 뭐 그런 눈빛으로 쏘아보거든. 그 레이저 나오는 거 보려고 일부러 더 썰렁한 개그 찾아서 하고 그러거든. 내가 전에 하이힐로 나 한번 밟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쫙 하고 나를 쏘아 보이는데 겨울왕국 엘사인 줄. 완전 최고였잖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사원은 4차원에서 살고 있다. 일할 때는 정상 세계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그의 4차원 세계를 알고 있다. 회식 자리에서 그의 4차원 세계는 아주 좋은 술안주가 된다. 그럴 만한 이유라고 말한 건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이쿠미 같은 타입에 끌리지 않을 거라고 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조언을 구할 사람을 잘못 초이스했나 보다. 미유키랑 데이트도 보류하고 시간 낸 건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네. 나는 먼저 일어날게. 여기 내 단골이라서 외상되거든? 먹고 싶은 거 천천히 먹고 가. 기가 막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쿠미를 제대로 쳐다도 안 보고 에이타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 나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까 몰래 엿들은 말은 절대 아는 척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다. 레스토랑에서 나오자 에이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유키, 나 약속 금방 끝났어. 너도 아직 바뀌면 우리 만나서 저녁 먹을까? 술 한잔 해도 좋고. 나 지금 역적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나 따라잡을 수 있으면 같이 저녁 먹어주고. 뭐야, 뭐지? 오늘 자기 좀 차가운데? 아이 귀여워. 뭐래? 나 그냥 곧장 집으로 갈까? 나 지금 바로 갈게. 10분 만에 반드시 따라잡는다. 회사 사람들은 저런 변태가 어디가 좋냐고 하지만 나는 변태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재밌기만 하다. 그렇다고 내가 S타입은 아니지만 내가 뭐라고 할 때마다 순간순간 표정이 바뀌는 에이타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가끔 도가 지나친 장난을 치거나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면 진짜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점점 익숙해져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하면 살짝 웃음이 나곤 한다.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다. 프로포즈 내용은 극비사항에 붙이기로 했다. 사실 그대로 공개를 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되므로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편 이쿠미는 레스토랑 사건 이후로 바로 퇴사를 했다. 짝사랑이 나름 진심이었는지 시작도 못 해보고 가차없이 차이자 멘탈이 버텨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내공이 애초에 없는 애였을 수도 있고 퇴사 후 라인도 전혀 안 오고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리고는 정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끊일 듯 말 듯 이어지던 초딩부터 원수였던 인연을 드디어 잘라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 부탁드립니다, 미오키님. 나 결혼한 사람이야. 알아. 근데 나 혼자서는 절대 못 가. 부탁해. 넌 유부녀란 거 안 들키고 잘 빠져나갈 거야. 난데없이 독신인 친구가 나를 붙들고 맞선 파티에 같이 가자고 막무가내로 졸라댔다. 친구하고의 일을 에이타한테 말하자 그럼 나도 거기 같이 가도 돼? 독신인 척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무드 잡고 여자 하는 미유키를 볼 수 있는 기회잖아. 뭐래니? 나더러 바람이라도 피우라는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바람난 아내한테 비참하게 버림받는 비련의 남편? 어딘가 끌려. 그딴 건 OTT에서 찾아서 봐. 계속 그러면 진짜 이혼해버린다? 네. 저 카리스마 쩌는 눈빛 심장 저격당했어. 남편의 변태 취미를 상대하는 아내 역할은 한없는 아량과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극한 직업이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남편의 허락을 받고 친구 따라 맞선 파티에 참가하게 됐는데 어머 정말요? 너무 대단하시다. 왜 이쯤에서 대화 타임 끝내도 되죠? 이쿠미로 추정되는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필사적으로 어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말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겉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다. 나이 들어 보이고 또 체중도 엄청나게 불어 있었다. 이쿠미의 장점이라면 미모가 90%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미모 가치가 저렇게 하강해서야 누가 그녀를 쳐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풍만한 체형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매력적인 사람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쿠미는 내면의 미라고는 1도 없다 보니 형편없는 인성만 드러나고 첫인상 별로인 맞선녀가 계속 들이대기만 하면 맞선남 입장에선 부담 외에 다른 건 없을 터. 나는 대충 보고 일찌감치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 오늘은 무얼 하면 장난을 칠까? 벌써부터 즐거워진다. 크노, 대체 너 언제까지 서류 정리만 하고 있을래? 점심시간 다 된 거 안 보여? 그걸 여태 안 끝내면 어쩌자는 거야? 느려 터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사노 부장님. 10분 안에 그거 안 끝내면 심할서 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 네 그 모자라는 머리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끝낼지 쥐어짜서라도 생각이란 걸 좀 해봐. 네. 헐, 오늘도 아사노 부장님 최고십니다. 내 이름은 쿠노 호타루, 26살의 회사원이다. 이름이 이렇게 귀엽지만 명실공히 건장한 성인 남자이다. 내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내가 태어난 곳은 초여름이면 반딧불이 반짝반짝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없지만 사람들에게 언제까지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내 이름에 그런 사랑이 담겨있는 거라면 이 이름을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자고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놀림감 1호가 되는 신세였다 보니 야, 호타루짱! 야, 너 혹시 진짜 여자야 아니냐? 야, 바지 벗겨보자. 하지 마! 내가 곤란할 때마다 나를 도와준 것은 같은 반 여자애들이었다. 야, 니들 그만해. 호타루가 싫다고 하잖아. 고립이다. 고릴라보다 센 고립이. 우가! 진짜 멍청해 보인다. 니들은 어떻게 하는 말마다 죄다 그 모양 그 꼴이냐? 뭐가 어째? 내가 고릴라면 니들은 그럼 바퀴벌레냐? 아니지. 바퀴벌레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다. 눈에 거슬리니까 여기서 당장 꺼져. 니들은 숨도 쉬지 마. 산소가 아까워. 니들 발에 밟히는 잡초가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아프다. 잡초도 밟지 말고 가. 이 바퀴벌레만도 못한 것들아. 시끄러워. 콩알만한 게 엄마. 너 까불지 마. 바보 고릴라야. 우리 반에는 도저히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휘력이 뛰어난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잘못 걸린 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 눈물이 질끔 날 정도로 된통 당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호타루 너도 그래. 애들이 놀리면 울지만 말고 좀 너도 따지란 말이야. 네 머리에 든 뇌라고 주름 하나 없이 판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힘으로 안 되면 말로 하면 되잖아. 하지만 나는 그 애한테 된통 야단을 맞아도 눈물이 나오기는커녕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이건 왜지? 걔가 날 구해줘서 기뻐서 그런 건가?
아니면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구해줘서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어렸을 때는 이유를 열심히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됐고 그 여자애하고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후로는 그처럼 개성이 강한 여자애를 만나보지 못했다. 중학교 이후로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학년이 올라가고 진학을 할수록 애들도 다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 더 이상 내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유치한 애들도 점점 없어졌다. 간혹 여자애들이 이름 너무 귀엽다. 호타루짱이라고 불러도 돼? 귀여운 이름 덕분에 아예 별명이 호타루짱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어쨌든 다들 귀여워해준 덕분에 더 이상 괴롭힘을 받을 일도 어떤 여자애한테 야단 맞을 일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야, 우리 SM 진단 한번 해보자. SM 진단이 뭐야? 나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고 알았는데 예를 들어 남한테 욕하고 상처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S, 사디스트라고 하고 그 반대로 욕먹고 상처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M, 마조이스트라고 한대. 여기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답을 하면 자기가 어느 쪽 취향인지 알 수 있다나 봐. 야, 그거 재밌겠다. 어디 해보자. 심리 테스트 결과 나는 완전 M. 어떤 면에서는 예상 범주 내의 일이었다. S타입과 M타입 안에서 다시 상세하게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신체에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은 싫다던가 애정 없이 하는 욕은 별로라든가 M은 요구하는 게 많네. 근데 SM이 만나면 주도권이 M한테 있대. 진짜야? 당하는 쪽인데? 그게 S는 M을 얼마나 만족시키냐에 따라서 쾌감 지수가 달라진대. 대박! 그럼 주인님 위해 봉사하는 게 실은 S라는 거네? 아, 어른들의 세계는 뭐가 참 복잡하다. 그 후로 나는 SM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마구 샘솟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세상에는 SM 클럽이란 것도 있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 곧바로 그런 곳을 찾아갔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 고민해본 결과 나는 상스러운 욕을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아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애정을 갖고 비판해주는 그런 욕을 들어야 쾌감이 느껴지는 타입인 것 같았다. 말하자면 처음 보는 S, 센 누나가 아무리 욕을 하고 가죽 뒤로 때려도 아무 감흥을 느낄 수 없다고나 할까.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그 여자애처럼 진심으로 나를 걱정돼서 나오는 욕이어야 비로소 쾌감을 느낄 수 있나 보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어릴 적 그 체험이 나의 M 추앙의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기대를 거는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사회인이 되는 거였다. 인터넷에서 보면 상사가 개진상, 여자 상사가 더 개진상 그런 성토의 글이 올라오는데 이건 내 입장에선 바라고 바라던 일 아닌가? 내가 입사한 회사에도 멋지고 무서운 상사가 있기를 욕심을 내자면 초등학교 때 그 여자애처럼 성격 쿨하고 미모도 겸비한 여자 상사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대학 졸업 후 모니로봇 상사에 입사했다. 거기서 나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고 말았다. 그너 내일 만날 거래처 관련 자료 준비 철저하게 해놨지? 네, 물론입니다. 좀 전에 PDF 자료 보내드렸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됐어. 내일 오전 9시 15분 회사 주차장에 집합. 지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알람 5개 맞춰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봐.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아사노 레이카 씨, 28살. 내 직속 상사이다. 라인 내용만 봐도 그녀의 성격이 드러났겠지만 아사노 부장은 우리 동기나 후배들 사이에서 무서운 상사로 유명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엄격하고 말투가 살벌하며 거기에 뛰어난 미모까지 마주서면 누구나 압도당하고 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녔다. 따라서 사원들은 아사노 부장님을 보면 도망치느라 바빴지만 나는 입사하고 처음 그녀를 본 순간부터 M의 본능이 살아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아,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바로 그 나의 이상형 S님이 아닐까 하고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듯 아사노 부장의 직속 부하로 배치해 주셨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사노 부장님과의 첫 만남. 쿠노 호타루 남자였나? 이름만 보고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오해를 자주 받습니다. 예전부터 별명이 호타루짱이었어요.
놀림받고 뭐가 좋아서 헤헤거려? 이름은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야. 소중히 다뤄. 네. 바로 이거야. 저 살벌한 말투 속에 감춰져 있는 따스함, 배려, 모성애. 그녀가 곁에 있다면 틀림없이 나의 M 본능은 충족될 게 분명해. 그 뒤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사노 부장에게 가까이 다가갈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아주 작은 실수를 범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크노, 오늘 방문 예정인 루키사의 방문객 수는 5명이 아니라 6명이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이래서야 차 대접할 때부터 어긋날 거 아니야. 이런 사소한 실수가 언젠가 큰 실수로 이어진다는 점, 네 그 모자라는 머릿속에 잘 새겨두고 반성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6분의 다과를 준비하겠습니다. 15분 이내로 해. 오늘 오실 분들은 화과자를 좋아하셔. 얼른 나가서 사가지고 와. 네, 알겠습니다. 뭐 대강 이런 느낌? 처음부터 6명이란 걸 알고 있었고 방문객들이 화과를 좋아한다는 정보도 이미 입수했기 때문에 적당히 외출하는 척하고 탕비실 냉장고에 미리 감춰뒀던 다과를 꺼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운 후 아사노 부장에게 다시 갔다. 아니, 벌써 갔다 왔어? 보기보다는 동작이 빠르네. 달리기 잘해? 아니에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취했을 뿐입니다. 딸기 못지하고 콩 못지라. 센스는 아주 나쁘지 않네. 그럼 가서 다른 일 봐. 어서. 네. 아, 이거 봐. 마지막에 꼭 칭찬을 해주잖아. 이런 자상함이라니. 소프트한 S라고 불러야 되나? 당근과 채찍의 황금 비율. 하나부터 10까지 몽땅 다 내 스타일이야. 사실 부장님이 화내는 걸 다 녹음해서 잠자기 전에 다시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최대한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혼자서 조용히 환희를 느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M타입을 목표로 정진 중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보이스 레코더를 살까 말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고민했었지만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부장님에게 반드시 칭찬을 받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절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노력 중이며, 즉 내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실수를 연출하고 부장님이 화를 내고 그걸 바로 만회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왜냐하면 진짜 일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 돼버리면 부장님이 화내는 스케일은 적당히 독서를 날리는 것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언젠가 거래처와 면담 중에 대단한 결례를 범했던 동료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부장님은 화를 냈다기보다는 완전 포기했음. 뭐 이런 분위기에 가까웠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가치도 없고 따라서 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도 않다는 그런 느낌. 결국 그 동료는 며칠 후 해고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완전히 떠났다. 따라서 나는 부장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면서 한번 키워볼 만한 놈이긴 한데 라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어김없이 작은 실수를 저질러서 부장님이 살짝 독서를 날리게 유도해내는 의외로 고난도의 작업을 실행 중이다. 주변 동료들은 너 완전 변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내가 생각해도 직장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다. 언젠가는 이 연출된 작은 실수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신은 다시 나에게 너무나 크나큰 선물을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내가 운전하는 차로 부장님을 모시고 거래처에 가야 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미션이 부장님과 단둘이 차를 탄다. 아사노 부장님과 나 둘이서만. 거래처 자료도 완벽, 내비도 완벽. 내일은 1시간 일찍 나가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장님이 나타나기 20분 전에 주차장 구석으로 이동. 부장님이 도착하고 5분 후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하고 헐레벌떡 뛰어간다. 이렇게 하면 지각도 아니고 크게 실수를 한 것도 아니니까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 면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나는 스스로 뿌듯해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전날 세워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약속 시간 20분 전에 주차장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엔 의외의 인물이 미조베 선배, 미조베 슌. 이 사람의 이름은 미조베 슌. 아사노 부장의 동기지만 별다른 직급은 없다. 물론 선배이지만 나와 같은 평사원이다. 근데 오늘 거래하고 미조베 선배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리고 몇 분 후 아사노 부장도 도착했다. 나는 부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 미조베, 네가 왜 여기 있어? 아사노가 띨띨한 부하하고
둘이서 중요한 거래를 하러 간다면서? 본부장이 마음이 안 놓인다고 나를 특파했잖아. 나 도우미 특사 자격이야. 본부장님이? 뭐지 이거? 이게 아닌데. 흐름이 좀 꼬이네. 근데 내가 본부장이 걱정할 정도로 특별히 잘못한 게 없을 텐데. 아무튼 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아사노 부장님 일찍 오셨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크노 지각 안 하고 제 시간에 왔네?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은 미조배도 같이 가게 됐어. 셋이서 출발하자고? 네. 그럼 운전은 제가... 운전은 내가 할게. 가면서 오늘 어떤 얘기 할 건지 옆에서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아사노? 그게 좋겠다. 그럼 호타루 씨는 뒷좌석에 타? 네. 신이시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오늘 아사노 부장의 매서운 회초리를 사정없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잠이 들고 눈을 떴건만 어찌 이럴 수가. 나는 소리 없는 절규를 절절히 외치며 조용히 뒷좌석에 올라탔다. 나의 침묵과는 대조적으로 아사노 부장은 미조배 선배와 쉬지 않고 떠들었고 나는 그저 준비한 자료를 구멍이 나도록 들여다봤다. 이대로라면 자료를 안 보고도 줄줄 외워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크노, 아까부터 머리 쳐박고 뭐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네? 네. 원래 이 안건은 우리 두 사람이 담당했던 일이야. 오늘 코노 씨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는 거 명심해. 한숨 쉴 시간 있으면 자료 한 자라도 더 봐.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입사하고 몇 년 되지도 않은 병아리한테 뭘 바래. 미조배, 후배 사기 꺾는 발언은 삼가는 게 좋아. 네. 미조배 선배,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람을 무안주는 인간이었나? 평소에 미조배 선배와 같이 일할 기회도 없었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줄은 몰랐었다. 아무튼 사람은 잠깐 보고는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지만 우리 아사노 부장님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상 꼭 해내야겠다는 의지가 나를 불태운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의지로 활활 버닝업된 나는 거래처와의 면담을 솔선해서 리드해 나갔고 그 결과 계약 성사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크노, 오늘 정말 잘했어. 솔직히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얘기를 이끌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어. 오늘을 위해서 밤잠도 줄여가며 준비한 보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참 미조배, 아까 본부장님한테서 여기서 바로 A 공장에 가보라고 라인이 왔던데 확인했어? 뭐 정말이야? 진짜네. 왜 나한테? 그거야 네가 담당이니까 그렇지. 얼른 가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럼 갈 때 어떡해? 뭘 어떡해, 코노가 운전하면 되지. 원래 그럴 생각이었고. 네, 아사노 부장님 서포트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럼 너 사고 안 나게 운전 조심해. 그렇게 으름장을 한번 놓더니 미조배 선배는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다. 근데 저 인간 오늘 왜 저렇게 기분이 다운돼 있어? 다 큰 어른이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미숙한 인간이라고 이마에 써붙인 거랑 뭐가 달라? 오늘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던데 오늘 오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 지시였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확인해볼게. 일단 회사로 돌아가자. 네, 부장님. 나는 아침에 포기했던 아사노 부장님과의 둘만의 드라이브를 다시 되찾았다는 기쁨에 들뜨기 시작했다. 나 어떡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처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미처 없었어. 긴장돼.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얼굴은 갑자기 왜 그렇게 빨개? 어디 아파? 그럼 운전은 내가 하고. 그건 안 됩니다. 부장님이 운전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운전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뭐야, 여기가 군대라도 돼? 잔뜩 얼어서는. 그럼 부탁해. 그렇게 나는 아사노 부장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누렸다. 오늘 거래에서 잘했던 점, 부족했던 점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다. SM 그런 걸 떠나서 사회인으로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깨달은 게 있는데 나의 이 두근거리는 심장은 물론 M 본능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한 남자로서 아사노 부장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사노 부장님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처음에 분명 내가 그리던 S타입의 여신을 만난 것에 흥분했었지만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둘이서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M 본능 이외에 다른 설렘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걸 내 둔한 머리로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선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회사에 도착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방금 전에 있었던 거래 성사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부장님께 제출하고 곧장 퇴근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회사에 노트북을 놓고 나온 게 생각났다. 집에도 물론 노트북이 있지만 다음에 진행할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려고 했는데 회사 노트북에 저장해놓고 안 가져온 게 생각났다. 아, 깜빡했네. 이게 만약 급한 자료였으면 부장님한테 나는 죽은 목숨이었어. 나는 서둘러서 회사로 돌아갔다. 그때 부장님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부장님은 핸드폰을 한번 보더니 뒷골목으로 걸어갔고, 나는 어쩐지 신경이 쓰여서 부장님 뒤를 따라갔다. 그러자 부장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급하게 부장님이 있는 곳으로. 그러자 검정 추리닝을 입은 수상한 놈이 부장님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너 그 손 못 나? 이 변태 같은 놈아! 으아! 나는 변태 같은 놈을 앞발차기로 날려보냈고 팔을 뒤에서 누르고 완전 제압. 놈의 후드를 벗기자 미조배 선배? 미조배? 변태놈의 정체는 다름 아닌 미조배 선배였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전후 사정은 차차 듣고 우선 경찰부터 불러야지. 잠깐만! 이게 다 레이카 너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매일매일 전화하는데 너 한 번도 안 받았잖아. 오늘도 회사 앞에서 너 나오기 계속 기다렸는데 넌 평소에 가지도 않는 뒷골목으로 들어섰어. 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일부러 다른 길로 간 거지? 너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 어? 정말요? 미조배 선배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나는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다. 아사노 부장은 무슨 헛소리야? 라며 즉각 반격을. 너였어? 매일매일 발신자 이름 없는 착신.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요즘 내 미행도 했지?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 뒤지는 정신 나간 놈이 너였구나. 내가 안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던 참이었어. 네? 그거 그야말로 스토커가 하는 짓이잖아요. 스토커라니? 연인한테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잠시 미쳐서 너랑 3개월이나 사귀었었지. 근데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이니? 너랑 정리된 지 몇 년이나 지났고 아무 감정도 안 남아있어. 거짓말이지? 이유가 뭐야? 이놈 때문이야? 이 모자란 놈 때문이냐고? 혹시 저를 신경 쓰시는 거였어요? 닥쳐! 레이카가 너한테 신경 좀 써준다고 설치고 다니지 말란 말이야.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핑계거리 찾아서 툭하면 레이카한테 말걸궁리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혹시 오늘 거래처에 따라온 것도 니들 둘이 가게 그냥 놔둘 줄 알았어? 역시 그랬어. 본부장님한테 확인했더니 미조배한테 같이 가라고 한 적 없다고 그러시더라. 와, 몸부림을 치셨네요. 닥쳐! 레이카는 아무한테도 못 내줘. 내 거야, 내 거! 내게 안 된다면 차라리 뭐야? 그 뒷말은 제가 듣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미조배의 팔을 확실하게 꺾어줬다. 아파! 제가 둔해 보여도 호신술을 완벽하게 습득한 사람이거든요. 몸부림치지 말고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우라지! 개짜증! 너만 아니었어도 너만 방해 안 했으면! 잠시 후 부장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뮤조배는 경찰에 연행돼 갔다. 수도 없이 많은 스토커 행위는 1년 정도 전부터 발생했다고 한다. 악질적 행위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하지만 아사노 부장님은 만일을 대비해 이사를 가기로 했고 무슨 이유인지 친히 나한테 이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사실은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날 일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하려고. 아니에요. 저한테는 부장님 이사 돕는 것도 완전 영광입니다. 이게 뭐가 영광이라는 거야? 실은 저는 아사노 부장님한테 혼나고 야단 맞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M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혼만 나면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부장님처럼 애정을 바탕으로 저한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사람한테서 엄하게 꾸중을 들으면 엔드로핀이 마구 솟아난다고나 할까. 나는 지난번 스토커 사건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고 부장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앞으로는 일부러 연출하는 행위를 멈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상대한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해도 내 행위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미조배 선배와 별 다를 게 없는 변태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너 역시 그동안 일부러 자잘한 실수했던 거지? 네? 좀 이상했었어. 다른 일은 안 그런데 내가 시킨 일만 사소한 실수를 거듭하니까. 근데 또 결과적으로는 일을 제대로 끝낸단 말이지. 참 이상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유를 알게 돼서 후련하다. 다시 말해서 너는 실수를 안 해도 혼만 나면 만족한단 거잖아. 네? 네, 그렇다고 할 수도, 네, 역겹지 않으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넌 미조배하고는 달라. 넌 나를 지켜줬잖아. 그건 남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큰 소리 내는 게 취향은 아닌데 네가 그게 그렇게 좋다면 노력해볼게.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거지? 네? 그 말은 그러니까... 자, 그럼 이삿짐 싸서 저쪽으로 날라. 농땡이 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사적으로도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말이다. 내 이름은 마루오 카츠구미. 26살에 일하는 엄마이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 지난 내 인생에서 행복이란 단어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다. 나한테는 에리코라고 하는 나보다 3살 많은 사촌 언니가 있는데 에리코로 인해 내 인생은 마구 짓밟혔었다. 안 돼, 돌려줘. 그거 츠구미 거야. 시끄러, 조용해. 너같이 못생긴 애한테 이런 옷이 아깝다는 거 몰라? 그거 우리 엄마가 내 생일에 사준 원피스야. 내 거야. 에리코는 내가 뭘 가지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뺏으려고 했다. 내가 좋아하는 새 원피스, 선물 받은 새 인형. 우리 엄마랑 에리코 엄마는 사이가 좋아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그때마다 항상 내 물건을 뺏어가거나 아님 망가뜨리고 갔다. 에리코가 정말 얄미웠던 건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에리코는 어린이 모델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얼굴이 아주 예뻤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하면 어른들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요령을 꿰뚫고 있었고 어른들 앞에서는 자기가 야단 맞을 것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 나하고 장난감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인형이 망가지기라도 하면 내가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츠구미가 안 빌려줬어. 츠구미가 내놓으라면서 세게 잡아당겼어. 아니야, 내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에리코를 워낙 예뻐해서 야단을 맞는 건 항상 나였다. 츠구미, 넌 동생이 돼서 에리코한테 양보 좀 하면 안 되니? 넌 저렇게 예쁘고 착한 언니를 꼭 그렇게 울려야 속이 시원해? 어? 그래, 너 빨리 에리코한테 미안하다고 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몇 마디 항의를 하면 엄마는 가차없이 손바닥으로 내 뺨을 때렸다. 내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걸 쌤통이란 듯이 비웃던 에리코. 그러다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한마디 날리는 에리코. 이모부 그만하세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츠구미, 우리 그만 화해하자. 아이고, 우리 에리코 착하기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언니는 무슨 복으로 이런 딸을 낳았나 몰라. 부러워 죽겠어. 에리코를 편애하는 부모님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눅이 들어 있었다. 입만 열면 나와 에리코를 비교했고 나의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나에게 첫 남친이 생겼을 때의 일이다. 남친의 이름은 마루오카 케이타. 한 학년 위인 선배였고 학교 축구부 에이스라고 하고 싶지만 실상은 벤치 멤버로 시합에 나가는 일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케이타는 훈남에 누가 봐도 멋있는 남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케이타의 인기는 상당했다. 어쩌다 케이타가 시합에 출전이라도 하면 관중석의 응원단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모였다. 나는 축구부의 매니저 중 한 명이었다. 축구부 룰에 부원 간의 연애 금지 조항은 없었다. 인기남인 케이타가 뜻밖에도 나를 먼저 좋아했고 주변에서 나보다 먼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케이타, 츠구미한테 남친 생기면 어쩔 거야. 그 전에 얼른 고백해. 그래, 너 뜸들이다 뺏긴다.
옆에서 부추기는 친구들의 성원에 힘입어 축구부 활동을 졸업한 후 고백을 해왔다. 나는 물론 오케이를 했고 구름 위를 날아가는 듯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뒤에서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잠깐! 야, 거기 못나니? 에리코,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마 케이타가 너한테 사귀자고 그런 건 아니지?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헐, 말도 안 돼. 나랑 같이 잡지 모델 활동하는 애 중에 너랑 같은 축구부 매니저 하는 애가 있어서 들었어. 그런데? 내가 케이타 선배랑 사귀는 거랑 언니랑 아무 상관없잖아. 상관이 왜 없어? 내가 케이타 1학년 때부터 찍어놨었거든? 뭐라니? 언니 너 다른 학교잖아. 교류 시합하러 케이타가 우리 학교에 왔었어. 내가 고3 때여서 만날 기회를 만들기가 영 어려웠는데 그래도 힘들게 연락처 교환하고 라인은 계속 주고받았어. 그 말을 듣고 떠오른 일이 있었다. 케이타가 언젠가 끈질기게 연락하는 선배 누나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던 게 기억났다. 내가 축구부에 들어가자마자 들었던 얘기니까 꽤 장기간에 걸쳐 에리코가 들이댔던 게 분명했다. 그렇게 몇 년이나 들이댔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 너 고백받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남의 남자나 가로채는 도둑년 주제. 누가 가로채? 내가 누구처럼 남의 물건 뺏는 게 취미인 줄 알아? 제발 나한테서 좀 떨어져 줄래? 솔직히 그땐 속이 후련했다. 나도 처음으로 에리코에게 반격을 해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리코는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잠시 깜빡했었다. 갑자기 등 뒤로 강한 충격이 전달됐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도에 내 몸이 떠밀려 있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재미있어 죽겠다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 에리코가 있었다. 그리고 에리코는 나를 도로로 떠밀고 곧장 달아나 버렸다. 그와 동시에 나는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다행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줘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각한 부상 없이 타박상과 다리 골절 정도에 그쳤다. 그 오토바이 탄 놈 내가 꼭 고소할 거다. 그건 안 돼요. 그 운전자 잘못이 아니에요. 나를 도로로 떠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정말이니? 에리코가 그랬어. 에리코 때문이야. 처음엔 나를 걱정하고 분노하던 부모님이었지만 내 입에서 에리코라는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했다. 넌 왜 툭하면 에리코를 나쁜 애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야? 걔가 널 어떻게 밀어? 글쎄, 넌 어떻게 된 애가 기승전결 에리코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왜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안 믿는 건데? 너 어려서부터 에리코가 예쁘고 똘똘하니까 셈이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적당히 좀 하자. 뭐라고? 너 옛날부터 뭔 일만 있으면 에리코 탓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에리코가 내 딸이었으면 오죽 좋을까. 엄마 누구 엄마야? 엄마 눈엔 내가 겨우 그런 애야? 엄마의 말은 상처를 넘어서 충격이었고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다. 그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증언을 다 들은 경찰이 병원에 왔다. 운전자의 증언도 도로에 여자애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누가 뒤에서 그 여자아이를 떠민 것 같아 보였다. 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다만 그 시간에는 행인도 별로 없었고 추가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리코가 나를 고의로 밀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 운전자를 고소하지 않았고 치료비도 청구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운전자 탓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불과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일로 부모님과 절연하기로 결심했고 축구부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그 시간에 알바를 시작했다. 이유는 돈을 하루라도 빨리 모아서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서였다. 케이타에게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내 말을 들은 케이타는 마치 자기 일인 양 화를 냈다. 내 생각에는 너희 부모님하고 에리코는 네 인생에서 빼도 될 것 같아. 내가 이 다음에 꼭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추금이 너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 꼭! 우리 같이 힘내자. 고마워 케이타.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집에서 독립했다. 콜센터에서 몇 년간 시간제로 근무했고 케이타가 취직을 한 후 동거를 시작했다.
케이타는 나랑 했던 약속대로 유명 스포츠 메이커 회사에 영업직으로 취직을 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 정식으로 청혼을 받고 결혼을 했다. 시부모님은 내가 친정에서 나온 이유를 설명하자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 오늘부터 추금이 너는 우리 친딸이라고 생각하마. 너도 우리를 네 친부모처럼 여기고 편하게 대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시부모님과 특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다. 나는 연극 감상이 취미였는데 시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셨다. 지금은 공통 취미를 가진 친구처럼 정기적으로 내가 표를 예약하고 둘이서만 연극을 보러 다닌다. 시아버지도 항상 나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셋이서 외식도 자주 한다. 케이타는 너 나하고 둘이서 데이트하는 것도 까먹으면 안 돼? 하면서 심통을 부렸다. 그런 모습도 귀엽고 행복했다.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지 1년. 우리는 기다리던 첫 아이를 안게 되었다. 첫 아이의 탄생을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같이 기뻐했다. 그렇게 나는 태어나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집에서 독립한 후로 친정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당연히 에리코하고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절대 보고 싶지 않은 혈연관계의 사람들과 다시 대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느 날 핸드폰으로 오랜만에 보는 번호가 찍혔다. 받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었다. 여보세요? 죽음이, 너 지금 당장 병원에 와서 적합검사 받아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좀 말해요. 에리코가 신장병에 걸렸다. 장기기증은 친정만 할 수 있는 거 너도 알지? 에리코는 외동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촌이니까 가서 검사 받으란 말이야. 엄마나 이모가 가서 검사 받으면 되잖아. 두 사람은 안 맞으니까 그렇지. 맞았으면 너한테 전화도 안 했어 이거사.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에리코 얘기만 했다. 역시 이 사람들 눈엔 에리코만 보인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좋아, 적합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 빨리 와서 검사 받아. 한시가 급해. 알았어. 시간 보고 다시 연락할게. 나는 적합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내 결정을 시부모님과 케이타에게 말했을 때 내 예상대로 모두들 반대했다. 신장 이식은 이식해주는 사람도 위험하다고 들었어. 만약에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못 살아. 친정 식구들한테 네가 받은 상처가 아주 깊다는 걸 안다. 내키지 않을 텐데 무시해도 괜찮아, 응? 다시 생각해봐라 얘. 이건 아니야. 나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나의 가족은 역시 이 사람들이란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모두 안심하세요. 저한테 따로 생각이 있어요. 나는 검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에리코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친정 부모님과 이모 부부를 불렀다. 그래, 결과는 어떻게 나왔니? 그 전에 에리코를 먼저 만나야겠어. 내가 에리코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나는 에리코 병실로 향했고 내 뒤를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왔다. 병실엔 바싹 마르고 병색이 완연한 에리코가 누워 있었다. 중증 환자를 보면서 못되게 굴더니 잘됐다는 생각은 차마 못했지만 변해도 너무 변한 모습에 적잖이 놀라고 말았다. 우리 에리코한테 희망은 이제 너밖에 안 남았어. 빨리 검사 결과 좀 말해줘. 결과는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내 말을 듣고 모두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감격스러워했다. 에리코와 이모는 얼싸안고 울었다. 잘됐다. 네가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구나. 나은 보람이 있어. 수술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 얼른 가서 의사하고 상의하자. 모두들 기뻐하는 이유는 짐작이 가는데 나는 적합하다고 나온 결과를 말했을 뿐이지 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장기 기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중 한 가지가 적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기를 기증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부모님과 이모 부부는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당연히 기증하는 걸로 생각했을 테니 황당하겠지.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가 장기 기증을 안 하면 에리코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몰라?
그럼 너는 살인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너 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저 가엾은 에리코를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어? 너 어쩜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어려서부터 사사건건 에리코한테 심통 부리고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불만? 그거라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에리코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다들 모르죠? 너 귀중하게 싫다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거냐? 그럼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에리코, 너도 말은 할 수 있지? 어때?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그동안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네가 솔직하게 시인하면 나도 기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추구미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에리코, 넌 아무 잘못 없지, 그치?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어? 어렸을 때부터 추금이 물건 내가 다 뺏었어. 그 말을 들은 네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에리코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내가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끼던 원피스며 인형, 아무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에리코한테 수탈당하면서 살아왔어. 내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에리코가 그럴 리가 없다, 그 예쁜 애가 빌려주지 않은 네가 잘못이다. 참 일방적이었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은 믿어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부모님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변명은 절대 안 통해. 그래도 어렸을 때의 일은 그나마 참을 수 있었어. 결정적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든 건 내가 고등학교 때 당했던 교통사고야.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만든 범인이 에리코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장기 기증은 절대 없을 거야. 그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거잖아. 조용히 계세요. 난 지금 에리코한테 묻고 있는 거야. 내가 세게 나오자 아버지도 더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했다. 아마 내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을 거고 그만큼 놀랐을 거다. 그러자 에리코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거 너무 짜증이 나서. 케이타는 내가 먼저 찍은 남자였단 말이야. 근데 너같이 멍청하고 내가 계속 무시해온 너한테, 나보다 못생기고 별 볼일 없는 너한테 뺏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 그래서 열받아서 밀어버렸다. 왜? 불만 있어? 너 정말 그랬니? 내 거는 다 내 거야. 알아? 이모랑 이모부도 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랬어. 너도 알잖아.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에리코의 말이 끝나자 병실 안에 짝 하는 파열음이 퍼졌다. 이모부가 에리코의 뺨을 때리는 소리였다. 뭐 하는 거야, 아빠? 죽음이 정말 미안하다. 그때 그 사고가 에리코 때문에 일어난 일일 줄은. 나는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무조건 에리코 말만 듣고 에리코 편만 들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당신들을 나도 믿지 않아요. 만약 에리코가 자기 입으로 사실을 말하면 조금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몇 년이나 지나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부모님과 이모는 그저 멍하니 있었다. 그래도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정신을 차린 사람은 이모부밖에 없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단 생각을 하긴 했었다. 죽음이 너는 어른스럽고 착한 애였어. 그런데 에리코하고 만나기만 하면 옥신각신하니까 쟤들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갔었다. 어른들 눈에서 보면 그렇다고 에리코가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 네가 억울하게 된 것 같구나. 그런데 에리코는 사실 학교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났었어. 학교에서 애들을 괴롭혀서 출석 정지를 당한 적도 있었어. 당신 지금 그 얘기를 왜 여기서... 그게 정말이야? 에리코가 그런 짓을 했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에리코가 예쁘고 귀여운 애로 포장했던 가면은 일찌감치 벗겨진 모양이었다. 이모 부부는 그걸 우리 집에다 숨긴 거였고 눈에 콩깍지가 쓰여있던 우리 부모님은 영원한 에리코 팬으로 지금껏 살아온 거였다. 학폭 문제가 있고 나서는 어쩌면 에리코가 추구미를 괴롭히진 않았을까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에리코는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 더 귀하고 예쁘고, 그렇다 보니 추구미 너만 혼나는 걸 보면서도 비겁하게 그냥 모른 척 지나쳤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모부는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순순히 사과를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걸 다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 한 번으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나는 에리코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오히려 기적이에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원수나 다름없는 에리코 때문에 다시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어요. 기증은 절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잘못을 인정하면 기증해준다고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서약서라도 썼어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말했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기증할 마음도 없었어요. 여전히 앞뒤 구분 없이 자기 딸만 눈에 보이죠? 정말 당신들 같은 부모는 되고 싶지 않네요. 너 같은 애가 부모 될 자격이나 있고 부모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두 사람이 놀라 자빠지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지금 나한테는 시부모님이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신들 딸은 내가 아니라 에리코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평생 소원하던 것처럼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병실을 나왔다.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두 번 다시 꼴도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두 번 다시 되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친정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에리코에게 장기를 기증하면 좋았을지도 라고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나를 준 살인행위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에리코라는 악마에게 마구 짓밟혔던 과거의 나에게 너는 잘못한 게 없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반년 후 이모부로부터 에리코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모부는 나와 에리코 사이의 진상을 알고 난 후 이성을 찾았는지 부고를 전하면서도 장기를 기증해주지 않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안했다는 말을 했다. 이모부 말로는 자세한 집안 사정을 모르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내 아들의 사진을 친정 부모님께 보내줬다는데 사진을 보고 나서 직접 한번 만나고 싶다고 소란을 피운다고 한다. 물론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연락처도 차단했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남편 이름도 모르고 결혼 후 내 성이 뭘로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찾고 싶어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에리코의 부고를 받은 후로 이모부의 연락처도 차단했다. 그렇게 연락을 해올 만한 가족, 친지와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에 이어 둘째로 딸아이를 출산하고 우리는 내 식구가 되었다. 물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모두가 편애하던 에리코의 정체를 밝히고 장기 기증을 거부한 것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 사람들과 마지막을 정리했다고 본다. 나는 추구미하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나도 행복해. 아마 에리코는 천국? 아니, 지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다. 내가 찍었던 남자였는데 라고 말이다. 아마 그 성격은 죽어서도 못 고치지 않을까? 혹시라도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제발 에리코 등등과 두 번 다시 인연이 엮이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우리 집안은 흔히 말해서 명문 정치가의 가문으로 불리는데 아빠도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시며 과거에는 장관도 역임하셨다. 증조 할아버지는 역사 교과서에 이름이 실려있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왔다. 완전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집안이지. 심지어 이렇게 초엘리트인 아빠에게 시집온 우리 엄마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차라코, 이 성적은 뭐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네 오빠 미츠루는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그치만 오빠는 공부를 잘하잖아요. 대체 넌 누굴 닮은 건지 원? 여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차라코는 여자애인걸요. 공부 외에도 익혀야 할 것들이 많답니다. 그래, 괜찮은 여대에 보낸 다음 시집이나 보내주 뭐. 그 대신 숙녀로서의 덕목은 반드시 몸에 익혀두도록. 명심하고 있어요. 그치, 차라코? 네. 나는 아빠에게 이 집안에서 제일 형편없다는 말을 듣곤 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T대 출신이며 부모님은 K대 출신이다.
그리고 나보다 7살이 많고 똑똑한 우리 오빠는 T대생이다. 하지만 나는 돈과 인맥을 총동원했음에도 K대 부속 유치원 시험에 떨어졌고 그 일로 집안의 수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초등학생 때부터 과외와 학원에 다니며 대학 부속 사립중학교 시험을 치렀지만 또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일반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 이후 극도의 스트레스로 입학 시험을 치룰 때마다 배탈이 났고 참담한 점수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고등학교에 갈 때도 아빠가 기대하던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다. 차라코, 너무 낙담하지 마. 난 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 오빤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해. 차라코, 넌 멍청하지 않아. 아빠의 과도한 압박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할 뿐이야. 오빠, 차라코는 장래희망 같은 거 있어? 장래희망이라? 나 사실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 어렸을 때 독감에 걸려서 입원했었잖아. 그때 잘 보살펴줬던 간호사 언니처럼 되고 싶어. 정말 멋진데? 지금부터 간호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면 꼭 네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버지는 안 된대. 뭐? 왜? 간호사는 의사나 환자들의 수발을 드는 사람이래. 그냥 여대에 들어가서 결혼하는 게 제일 행복할 거라고 하셨어. 말씀이 너무 심하신데? 나는 간호사가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병원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잖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그치. 유일한 내 편은 오빠뿐이야. 당연하지. 나는 차라코의 오빠니까. 그 누구보다 네 꿈을 응원하고 있어. 고마워. 반드시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할게.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얘기해. 응. 오빠 동생으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긴 덕분에 갑자기 공부할 의욕도 생겼고 성적도 쑥쑥 올라갔다. 그래서인지 아빠도 나를 예전처럼 심하게 대하지는 않으셨다. 그 덕분에 나는 생애 처음으로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하게 됐다. 오빠! 나 저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했어! 대단한데? 내 말이 맞지? 차라코는 멍청하지 않다고 했잖아. 응, 고마워.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아빠는 극대노하시며 나에게 화를 내셨다. 차라코! 대체 이 지원학과는 뭐지? 네? 왜 제1지망의 간호학과냔 말이야?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너 아직도 간호사가 되고 싶은 거냐?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간호사는 안 돼. 이제 겨우 사람 구실 좀 하나 했더니 넌 끝까지 말썽이구나. 우리 가문에 그런 창피한 직업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간호사는 정말 훌륭한 직업이에요. 아버지도 한 번쯤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시끄러! 걔들은 환자들의 대소변도 받아낸단 말이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해내는 훌륭한 직업이에요. 간호사는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빠! 이 녀석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혼을 내주고 있었단다. 그러셨군요.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차라코,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니? 당연하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넌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게 뭔데요? 네가 여대라도 졸업하면 좋은 혼담 자리를 마련해주마. 그게 바로 너와 이 가문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야. 저에겐 저만의 인생이 있어요. 결혼해서 곧바로 주부가 되긴 싫다고요. 이 가문에 태어난 이상 네 인생 따윈 없어. 너무해. 오빠, 제발 무슨 말 좀 해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빤 역시 내 편이구나.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런 애랑은 연을 끊으세요. 오빠! 그렇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집을 나가야 할 거야.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 집안엔 저라는 훌륭한 후계자가 있잖아요. 이런 멍청한 동생쯤은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건 그렇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할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없는 셈 치면 되죠. 오빠!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의 비서로 일하게 된 오빠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오빠 말은 내 편이 돼주겠다고 했었잖아.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과가 있는 지방대에 다니게 됐다. 물론 학비는 스스로 벌어야만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알바로 생활비를 벌었다. 한 번의 넓은 저택에서 좁은 기숙사 생활로. 하지만 내 인생의 출발점은 이제부터였다. 차라코, 금요일에 미팅 갈래? 미안, 나 그날 알바야.
차라코도 진짜 힘들겠다. 그렇지 뭐. 엄마 밑에서 홀로 자라서 고등학교 때 엄마도 돌아가셨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나도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힘들면 얘기해. 고마워. 마음이 너무 든든하다. 대학 동기나 주변 친구들한텐 내 배경을 숨기고 있다. 친구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항상 돈에 쪼들리는 내가 진실을 말해봤자 유명 정치가 집안의 딸임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차라코 피곤해 보이네. 스가이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그만 하품이 나왔네요. 피곤할 땐 따끈한 커피 한 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낮엔 학교 생활에 저녁엔 간호보조 야간 알바라니 진짜 기특하네. 아니에요. 이쪽 일은 좀 손에 익었니? 아직 배워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나도 인턴이라 아직 공부할 게 많지만 고민 상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힘내자. 나는 대학에 다니며 밤엔 간호보조 알바도 병행했다. 실무 공부도 되고 야간 알바라 시급이 센 것도 좋은 점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전공이었던 스가이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바하러 가는 일이 너무 즐거웠다. 차라코, 요즘 왠지 더 예뻐진 것 같아. 진짜? 남자의 냄새가 나는데? 아니야, 그런 거. 누군데? 빨리 불어라. 뭐야 너희들 내 이야기 했니? 사가라 선배. 차라코가 나한테 반했다는 이야긴가? 전 그런 적 없는데요. 부끄러워하기는. 본인 감정에 솔직해지자고. 응? 까놓고 말해서 안 반했는데요. 알겠어. 나는 유력 현의회 의원의 아들의 의대생이고 너는 천의 고아의 가난한 간호대생이지. 신분이 차이 난다고 해서 본인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 사랑하는 건 자유거든. 깎아내린 적 없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겸손한 거야. 그런 점도 마음에 들어. 자, 어서 내 품에 안기라고. 저 짜증나는 새낀 뭐야? 더러워 죽겠네. 저한테 신경 좀 꺼주실래요? 내가 이렇게 널 잘 챙겨주는데 날 이렇게 대하는 건 너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선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네가 자꾸 그러니까 더더욱 욕심이 생기는데. 저 알바라서 먼저 가볼게요. 같은 대학의 의과대에 다니는 사가라는 아버지가 현 의회 의원으로 그 지역의 권력자인 듯했다. 뭐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 극혐이었다. 겉보다 사가라를 보고 있으면 우리 집이 떠올라서 기분도 나빠졌다. 차라코, 알바 데려다 줄게. 됐거든요. 1억짜리 차에 타본 적 없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요. 저 거지 같은 자전거는 뭐야? 나랑 사귀면 해외 명품 자전거도 하나 사줄게. 그쪽이랑 사귈 마음 없거든요. 냉정하네. 앞으로 2번 다신 나 같은 남자 못 만날 텐데. 그런 남자엔 관심이 없어서요. 이제 그만 저한테 관심 좀 꺼주실래요? 싫은데 차라코는 내 거니까. 내 거 좋아하네. 사람을 물건 취급하다니 완전 짜증나. 그냥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대충 둘러대기로 했다. 저기요, 저 지금 사귀는 사람 있거든요. 또 그런다. 뻥치지 마. 뻥 아니거든요. 그럼 누군데? 남자 대 남자로서 내가 평가해주지. 제가 누구랑 사귀든 무슨 상관이에요. 말을 못하는 건 뻥이라는 거지. 그만 고집 부리고 순순히 내 거가 되라고. 뻥 아니라고요. 그니까 누구냐고. 알바하다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선 비밀로 사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끄세요. 너무 끈질겨서 나도 그만 남친이 있다는 거짓말을 해버렸다. 나중에 이 일이 큰 쓰나미가 되어 오리라곤 그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알바하다 사귀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 사가라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제야 드디어 떨곤 했다고 생각했는데. 차라코, 괜찮아? 이 여자한테서 손 떼! 너 누구야? 아무튼 이 여자한테 2번 다시 손대지 말라고! 그럴 순 없어! 차라코는 소중한 내 후배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안 돼! 차라코!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신이 좀 들어? 다행이다. 제가 왜? 나 대신에 네가 칼에 찔렸어. 넌 정말 겁이 없구나. 저보다도 스가이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난 아무렇지도 않아. 구해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넌 여자야. 앞으론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네가 쓰러졌을 땐 진짜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한동안 안정을 취하면 태어날 수 있대. 그렇군요. 근데 저를 찔렀던 범인은요? 경비원분들이 잡아주셨어. 지금쯤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거야. 다행이다. 근데 왜 저희를 공격한 걸까요? 지피는 데가 전혀 없는데. 그 이야기인 차라코가 퇴원하고 괜찮아지면 그때 하도록 하자. 일단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해. 알겠습니다. 마음을 놓은 것도 잠시. 며칠 후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 태어나서 몸도 다 회복됐으니 약속한 대로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이번 사건의 진실은 말이지, 사가라 의원의 아들이 의뢰한 거래. 네? 근데 사가라 의원이 힘을 써서 무마시킨 모양이야. 즉, 나와 스가이 선생님이 사귀고 있다고 착각한 사가라가 조폭에게 의뢰해서 나와 헤어지도록 스가이 선생님을 협박한 것이었다. 내가 다친 건 예상 밖의 일인 듯 했다. 하지만 사가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나를 찌른 남자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됐다고 한다. 제 거짓말 때문에 스가이 선생님까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잘못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걸. 차라코, 퇴원 축하해. 당신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시침이 때도 소용없어. 다 들었으니까. 들킨 거야? 확실히 무마시켰는데 그 얘긴 또 어디서 샌 거야? 그냥 내 말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였어. 당신 진짜 인간 말종이네. 그니까 그냥 내 여자가 되라고. 싫거든.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내 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너 누구야? 난 차라코 오빠인데 네가 내 동생을 엄청 귀찮게 했다며? 오빠? 뭐 오빠? 켄타, 이 멍청한 놈! 아빠, 갑자기 뭐예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뭔데? 왜 그러는데? 차라코 양은 야마모토 슈타로 의원님의 따님이셔. 뭐? 야마모토 슈타로라면 그 3대가 의원이신. 차라코 양,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안 돼. 차라코는 혈연 단신인 천의 고아라고. 사회 경험을 위해서 혼자서 살아보게 했던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주위에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네요. 정치가 집안의 딸임이 밝혀지면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될 테니까요. 실화냐고. 소중한 제 동생을 다치게 했으니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것만은 제발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아버지와 달라요. 이러한 악행을 눈감아줄 순 없습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사가라 선생님이라면 저희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상해죄로 아들 녀석이 잡혀가면 제 다음 선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너도 고개 숙여, 이 바보 같은 놈아. 일이 왜 이렇게 꼬인 거야, 젠장! 결국 멍청한 사가라 녀석은 상해죄의 교사범으로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 사건을 통해 사가라 녀석이 부당한 방법으로 의대에 입학한 사실이 한 주간지에 의해 폭로된 것이다. 사가라 의원이 많은 돈을 주고 부정 입학을 시킨 모양이었다. 결국 사가라 녀석은 이 대학에서 재적 처리되었다. 그리고 사가라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건데 오빠는 우리 집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나를 쫓아내자고 한 것이었다. 희생당하는 건 나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 오빠, 나는 그날 오빠가 변했다고 생각했었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고. 오빠가 말했잖아. 오빠는 차라코의 편이라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 모습은 정말 훌륭해. 차라코는 지금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오빠, 고마워. 근데 내가 이 사건에 휘말린 사실을 어떻게 한 거야? 그건 오빠만의 비밀이야.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섭다. 그 이야기는 그냥 안 듣는 걸로 할게. 그리고 아버지도 널 걱정하고 계셔. 그니까 가끔은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래. 아버지가 날 걱정하고 계시다니 안 믿어진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진짜 입만 여시면 차라코한테 연락 온 거 있냐고 물어보신다니까. 뭐 한 번쯤 찾아뵈는 것도 괜찮을 듯? 그리고 스가이 씨라고 했죠? 저희 차라코를 잘 부탁드려요. 네, 차라코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네? 차라코는 눈치가 참 없구나. 오빠는 네가 너무 걱정된다. 진짜요. 둔해도 너무 둔하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현재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다. 그날 이후 오빠의 말대로 가끔 부모님 집에도 찾아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간호사로 일하기 힘들지. 빨리 결혼해서 관둬라 라는 말뿐이다. 다만 옛날처럼 간호사라는 직업을 천대하진 않으신다. 어머니께서 말하시길 내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 장기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그때 간호사라는 직업의 고충과 위대함을 몸소 느끼게 된 것 같다고 하셨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셨으니 아버지의 병도 아예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차라코, 오늘도 잘 부탁할게. 네, 선생님. 스가이 선생님은 전공의를 졸업하고 어엿한 전문의가 되셨다. 게다가 내년엔 스가이 선생님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우리 가족 모두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스가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고 결혼도 적극 찬성해줬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바로 인생이지. 나는 앞으로도 스가이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생각이다.